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종합주가지수 2350선에 안착을 했고 시장 흐름도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시장도 여러가지 노이즈들이 있었지만 증시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고 또 채권 변동성도 하락 중입니다. S&P 지수가 3400 간다. 지금부터 10% 이상 하락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최악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평소에는 관심 갖지도 않던 매크로 지표들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강력한 롱을 부르짖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증시는 갭 상승을 하고 30분간은 횡보를 했어요. 근데 오늘 시장의 특징은 시초가 이후로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의미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서 삼성전자 매수한 것도 특징인데 그보다는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내용을 보면 인덱스 바스켓 매수를 하는 듯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고르게 매수했다. 요게 핵심이에요. 반면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쏘진 않았는데요. 아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까지 롱포를 쐈다면 오늘 시장은 1% 넘게 상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시에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매수를 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상승이 오늘만이 아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데요. 또 한 가지 시장의 특징이 있어요. 선물 미결제약정도 무려 5,000계약가량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오늘 프로그램 매매는 소강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미결제약정이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은 이것도 시장의 하락 추세가 멈췄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맥스프레드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데 이 맥스프레드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머물지 않고 시장이 레벨업을 하든지 아니면 재차 폭락을 하든지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포지션인데요. 그리고 그 구간은 시장을 완전히 하락으로 보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2250으로 밀어버릴지 아니면 미니멈 2420선까지는 보내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배팅인데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보면 아래가 아니라 한참 위입니다. 그래서 각 투자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다음 만기주에 움직이게 될지 아니면 다다음 주에 움직이게 될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310에서 320 구간으로 올라섰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시아 세션에서 점심때 노이즈가 하나 있었죠. 아베 전 일본 총리 총격인데 우리 시장도 초강세를 보이겠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동안 횡보 후에 이틀 연속 상승을 하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장에 레벨업을 해놓고 오후장에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11시 한 40분쯤 엔화가 튀기 시작하더니 니케이를 누가 아주 후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증시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12시에 아주 기가 막히게 고점 대비 2%를 뭐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30분도 안 돼서 2%를 뺐으니까 굉장히 센 각도로 뺀 거죠. 자, 근데 12시 땡 치고 나서 또 강하게 반등을 해요. 그래서 증시 자체는 위아래 꼴이 달린 어떤 도찌로 마감을 했지만 이후 시간외에서 선물거래에서 니케이는 모든 눌림을 이겨내고 종가 고가를 마감하게 됐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일본 시장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보통 니케이 선물이 강세를 보일 때 나스닥 선물 또한 동조해서 강세를 보이곤 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죠. 일본 증시가 아시아 세션에서 큰 흐름을 보인다 해도 나스닥 선물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눌리기까지 합니다.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루머로는 이런 게 있어요. 아시아 세션의 흐름을 나스닥 선물 등으로 해지하는 홍콩계 CTA 헤지펀드가 청산당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그런 형태의 매매가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아시아나 유럽이 시장 흐름을 미국 지수 선물이 아시아 세션에서 잘 따라가지 않기 시작했다.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뭐 우리 시장 뭐 움직이고 뭐 해외 시장 움직인다고 해서 나스닥 선물 뭐 미리 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본장 들어가서 매매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파생 시장에서 지난 29일부터 8거래일 연속 선물 베이시스가 콘텐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만이냐면 선물지수 360선에서 바닥 찍고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3월 말이에요. 3월 말에서 4월 초에 그때도 한번 콘텐고 며칠 동안 기록한 적이 있었고 또 이후 5월 말에서 340에서 350선으로 레벨업을 할 때도 콘텐고를 기록했었죠. 그리고 6월은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한동안 백오데이션 나오다가 6월 23일 그 첫 번째 305선 바닥, 그리고 7월에 301.80 이렇게 이중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베이시스 콘텐고를 만들고 있어요. 이럴 때 주식 사야지 언제서 주식 삽니까? 저 위에 뭐 320, 330 올라가서 그때는 바닥에서 10%가 올랐네? 이제 주식 사야 되나? 이렇게 하면 어쩌면 설거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뭐 320, 330 가서 거쪽에서 뭐 시장에 바닥 확인했다. 그리고 주식을 사게 되면 저는 그때서는 다 물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선물 베이시스의 연속적 콘텐츠도 그렇지만 이 옵션 시장에서 이 차관 얼물부터 오랫동안 하락에 지쳐있던 콜옵션이 저평가 현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것도 향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냥 닥치고 매도였어요, 콜매도.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거쳐지고 있다는 것은 이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 그러지 않아도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돌았다. 그러면 콜옵션 환매가 아주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만기주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눌림을 주면 아주 감사하게 매수를 늘릴 것이고, 그리고 차월물로는 더욱 강력한 롱 포지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만기주의 핵심은 316선을 넘기느냐 마느냐인데, 316선을 넘긴다면 시장이 310에서 320 그 레벨업을 하는 거고, 못 넘긴다면 8월물 옵션 시장에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에서는 개장과 함께 유로화에 대한 스탑로스가 쏟아지면서 유로화가 1.02 선까지 밀렸어요. 유럽 시장에서 유로화가 밀렸던 이유는 뭐 별다른 뉴스플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 세션에서 있었던 아베 전 일본 총리 피격으로 엔화가 튀었죠.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유로엔이 저점을 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선제적 스탑로스가 나온 것 같아요. 결국 오후 5시 30분에 유로엔은 137엔까지 내려왔는데 이 유로 달러의 페리티가 코앞으로 다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로화가 이렇게 눌린 동안 유럽 증시는 거의 안 눌렸어요. 오히려 유로화 스탑로스가 마무리되면서 유로화 반등 시작했고, 그리고 유럽 증시는 독일 증시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반등합니다. 이후 미국이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이후 미국 지수 선물이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잘 이겨내고 종가 고가로 마감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증시는 바텀 피싱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펀더멘털 관계없이 이 정도면 싸다고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럽 세션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이슈는 계속되는 원자재들이 반등해요. 아시아 세션 후반부에 구리가 조금 눌리긴 했지만 유로와 스탑로스 이후 LME 세션에서 구리 가격은 꾸준히 올라서 긴 아랫꼬리를 달고 마감했고, 원유는 아예 조정을 받지도 않았죠. 브렌트 기름이 107달러선까지 올라왔는데 저점 대비 순식간에 10달러 가까이 반등을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변동성을 고려하면 브렌트 기름은 110달러 선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당연히 뭐 110달러 선까지 올라오면 기름은 강력한 매도 관점으로 볼 겁니다. 브렌트 기준이니까 텍사스 기준으로는 스프레드 2.5달러 정도 빼서 107달러 선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또 강력한 매도 관점을 대응할 거예요. 또 하나, 이 네덜란드 천연가스인 TTF 가격이 살짝 고점을 친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미국 천연가스가 5달러 선에서 6달러 선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네덜란드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의 그 노드스트림 1이죠. 그 가스파이프 정비에 들어가면서 이놈들이 뭐 정비 핑계로 계속 걸어 잠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로 계속 오르고 있죠. 여기서 이제 노드스트림 이슈 나오고 나서 쭉 올랐는데, 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메가와트 시당 이 180유로에서는 얻어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난 3월에 슈팅을 준 요 가격대와 일치하죠. 요 구간 이렇게 10월과, 그러니까 작년 10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3월 요 구간대에서는 아무래도 이 펀더멘털과는 좀 괴리가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이제는 얻어맞았어요. 180달러에서 얻어맞았는데, 저는 요 생각을 해봅니다.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한국에서 이 TTF 가스를 거래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유럽 천연가스 매도 관점, 그리고 텍사스의 헨리허브 천연가스 매수하는 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난 6월 이 텍사스 프리포트 메모란 LNG 터미널에서 화재 사고 있었잖아요. 요거 수습하는데 한 달 걸린다는 기사 기억하시죠? 이제 한 달 다 돼가요. 근데 다만 천연가스는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월물 커브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은데,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월물 천연가스는 매도 관점, 그리고 차월물 천연가스는 매수 관점으로 스프레드 전략 취한다면 저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미국 장기물 할 거 없이 강하게 불어졌는데요. 엊그제 힌트가 있었죠. 그 제임스 블라드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모두 75bp 인상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 리세션 간다, 이거 헛소리다, 고용이 짱짱한데 라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발표로
이 나스닥 선물이 이제 급락했을 때 당연히 죽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수 찬스로 여기고, 또 채권 시장, 유럽 채권 시장 보면 장중에 반등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은 앞으로도 채권이 계속 약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2주 뒤에 지금 ECB 통화정책 회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고민이 미국채랑 스프레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금리 차이, 그리고 파편화 리스크,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인지인데, 틀림없이 이탈리아 채권에 대한 어떤 파편화 리스크, 그런 거는 독일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좋은 트레이딩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 지수 선물은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요즘 아시아 세션에서 별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나스닥 선물 많이 약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이제 뭐 루머로 그 CTA 펀드, 홍콩계 CTA 펀드가 뭐 청산돼서 그런 것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미국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드디어 24.64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직 이 변동성 선물이 26포인트로 강한 콘텐고죠. 그리고 변동성 선물의 고평가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 급락 없다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유럽 변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변동성보다 높죠. 27.55포인트인데 유럽 변동성 선물도 지금 1포인트 콘된 거예요. 이게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오늘은 논팜 외에는 이벤트가 없었죠. 논팜 전에 유럽 세션에서 유로와 언더 슈팅 날 때 지수 선물 얼마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로와 스탑로스가 마무리되자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논팜이 어떻게 나오든 고용 쇼크가 심각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가 됐든 지수 선물 밀린다면 그건 매수 찬스고,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바텀 피싱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봤어요. 자, 논팜 37만 2천 명, 아주 잘 나왔죠. 채권은 지표 발표 후 단기물 중심으로 급락했고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수 선물은 강하게 들렸는데 이건 닥치고 매수예요. 본장 들어서도 장중 이익실현에서 매도가 있었는데 그걸 모두 이겨내고 유럽 마감까지 급등을 합니다. 또 유럽 마감 이후 이익실현 물량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새벽 2시 이후로 또 모두 감아 올렸어요. 이게 계속 아래 꼬리를 달 망정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시장을 한동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개별 종목 보면 베타가 큰 테슬라만 추가 상승했을 뿐 나머지 테크 주식들은 지수 상승분에 비해서 얼마 오르지 못하고 좀 쉬었는데, 알파벳 같은 거 보면 이 계속 쇼커버가 들어와서 주봉을 아주 깔끔하게 양봉 만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인 주식들은 없었지만 이것은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 최소한 올해 3분기는 주식 롱 포지션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요. 물론 개별 종목이 투자한 게 지금 다 박살나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외가격 풋옵션이라도 팔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외가격 풋옵션을 팔아서 들어오는 현금을 갖고 강세 포지션 싼다. 그러면 뭐 더 공격적인 품매도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만큼 시장을 강세로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이번 한 주는 시장이 나름 앞뒤를 소화하면서 상승이 초석을 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한국 시장이 이제 옵션 만기주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게 되는데 옵션 시장 보면 고민이 좀 되긴 해요. 최소한 다다음 주는 이 구간보다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게 만기주에 당겨놓을지 아니면 만기 다음 주에 당길지, 그리고 만기주에 당겨놨다가 만기 다음 주에 좀 눌렀다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박스 하단으로, 그러니까 310에서 320의 박스 하단,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저는 만기주에는 당월물 옵션 거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월물 품매도를 늘리는 기회로 삼을 거예요. 다만 갭 상승 시에는 과연 기관들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얼마나 환매해줄지,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백스프레드 포지션 짠 게 시장이 밀리게 되면 이른바 그 똥창 구간에 빠져서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어디까지 위로 얼마를 당겨서 뭉갤지, 이게 관건이에요. 자, 이럴 때 팁을 드린다면, 만기주에는 기관이 옵션 매매 동향을 금액으로 보지 마시고 수량으로 세팅해서 보세요. 한쪽 방향으로 포지션이 2만 개가 이상 쏠린다. 그러면 그쪽 방향은 일단 최소한 오전장은 꽝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물론 개장 후 10분도 안 돼서 기관들이 양매도를 2만 개 이상 양쪽으로 싼다. 그러면 그날은 양꽝일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롱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차월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한 이유는 시장이 레벨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악재들을 이겨내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주에 그 해외 시장이나 뭐 우리 시장이나 보여주는 흐름은 이 다들 걱정하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상승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봐요. 다음 주에는 미국 물가 지표 발표되거든요. 비관론자 입장에서는 뭐 오늘 논판 발표로 나스닥 선물 밀렸을 때 아싸 하락한다 하고 좋았겠지만 증시가 꾸역꾸역 올라와서 마감했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주에 물가 지표 나오면 또 시장 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트레이더는 이런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모두들 비관하고 있는데 시장이 살살 올라오고 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다만 타이밍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구간을 설정해서 그 구간에서는 매수를 쭉 쌓은 다음에 구간을 레벨업 하게 된다. 그러면 해지를 할 망정 찔끔 먹고 팔지는 말아야 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유로화가 밀렸을 때 유로숏 나머지를 청산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유로화 흐름과 유럽 증시 흐름이 지금 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정말 유로 달러 페리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 주에 유로화 반등 시에 유로 매도를 조금 더 늘릴 계획이고요.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더 치고 그렇게 해서 함께 20위까지 다다음 주죠. 끌고 가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을 포함해서 증시에 대해서는 롱 관점 갖고 있어요. 밀려도 매수로 오버한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중국 증시가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 왔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주에 그 중국 주식 밀리면서 미국 지수 선물 눌리게 된다. 그러면 그때를 더욱더 이제 적극적인 롱 관점을 갖고 대응할 생각이에요. 참고로 요게 지금 보여드리는 HXC 인덱스, 요게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8,000포인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2주 동안. 위쪽에는 이제 50평 있죠. 그래서 이게 202평이군요. 제가 스크립트에는 이제 50평이 나오는데 202평이네요. 그래서 이 52평은 살살 위로 돌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다음 주에 뭐 눌렀다가 7월 마지막 주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200일선 돌파, 재차 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양호한 상승이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훈풍이 불지 않을까 해요. 자,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매크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7년 전에 제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만 해도 여의도 바닥에 뭐 매크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드물었어요.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뭐 김영익 박사님 같은 양반들이나 하는 뭐 오지 달러가 약세로 꺾이게 되면 아시아 증시가 밀린다. 뭐 이런 중학생 수준의 논리나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장 템포가 워낙 빨라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접근했다가는 아주 탈탈 털리게 됩니다. 물론 큰 그림은 그런 게 맞을 수 있어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코노미스트와 트레이더의 템포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매크로 지표를 보고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전체 투자 템포가 빨라지게 됨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크로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 그닥 편안한 사정이 아니에요. 지금 죄다 주식에 물려있거나 주식 투자에 큰 손실을 보게 돼서 이쪽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또 해외 주식 투자 인구가 증가한 것도 매크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런데 주식 투자는 긴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에서 수익한 그 누적한 그런 수익은 꼭 주식 매수를 해서 그리고 해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주식 포지션을 늘려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